새벽 3시. 도시가 가장 깊은 잠에 빠져드는 시간. 서울 동작구 신림아파트 7단지만큼은 희미한 불빛 하나가 매일 같은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경비실에서 출발한 그 빛은 101동 계단을 따라 천천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 102동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103동, 104동까지. 마치 정해진 루트를 따르는 듯 규칙적이고 조용했다. 또 시작이네. 1003호에 사는 김태주는 불면증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면 창밖을 내다보곤 했다. 그때마다 보이는 것이 바로 그 빛이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경비원이 순찰을 도는 거겠거니 생각했다. 하지만 매일 같은 시간, 같은 패턴이 반복되자 묘한 불안감이 엄습했다. 새벽 3시에 굳이 저렇게 돌아다닐 이유가 있나? 김태주는 스마트폰을 꺼내 아파트 주민 단톡방에 메시지를 남겼다. 아무도 보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빨랐다. 저도 봤어요. 며칠 전부터 계속 그러더라고요.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 아닐까요? CCTV 확인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메시지는 순식간에 수십 개로 불어났다. 불안은 전염병처럼 퍼져나갔다. 신림아파트 7단지의 경비원 박성호는 올해 64. 이 아파트에서 일한 지 벌써 12년째였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반듯한 자세와 단정한 유니폼 차림새는 언제나 흐트러짐이 없었다. 주민들과 마주치면 언제나 먼저 인사했고 택배를 나르는 손길은 정성스러웠다. 하지만 그에 대해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저 경비 아저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박 반장님, 요즘 새벽에 순찰 자주 도시나 봐요? 관리사무소 직원 최민지가 경비실 문을 열며 물었다. 박성호는 보온병에 든 보리차를 따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좀 돌아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던데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요, 별일 없습니다. 그냥 제 일이니까요. 박성호의 대답은 언제나 짧고 담담했다. 최민지는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주민들의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관리사무소장 정우석은 주민대표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실에는 각 동대표 15명이 모여 앉았다. 분위기는 무겁고 경직되어 있었다. CCTV 영상 확인해봤습니다. 정우석은 노트북 화면을 벽면 스크린에 띄웠다. 새벽 3시. 박성호가 손전등을 들고 복도를 걷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는 각 층을 천천히 돌아보며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다. 때로는 멈춰서서 귀를 기울이기도 했다. 뭘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혹시 빈집 털이 같은 거 아닐까요? 설마 그럴 리가요. 12년이나 일한 사람인데. 그래도 이상한 건 사실이잖아요. 의견은 분분했다. 누군가는 박성우를 의심했고 누군가는 그를 옹호했다. 하지만 불안의 씨앗은 이미 뿌려져 있었다. 일단 본인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어떨까요? 101동 대표 이순희가 제안했다. 다들 고개를 끄덕였다. 정우석은 인터폰을 들어 경비실로 전화를 걸었다. 박 반장님, 잠시 회의실로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10분 후, 박성우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15쌍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다. 박성우는 가볍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무슨 일이십니까? 박 반장님, 요즘 새벽에 자주 순찰 도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라도? 정우석의 질문에 박성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그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다.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요. 뭘 확인하시는 건데요? 별거 아닙니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박성우의 대답은 여전히 모호했다. 주민대표들의 얼굴에는 의구심이 더욱 짙어졌다. 하지만 그 이상 캐묻기는 어려웠다. 박성우는 공손히 인사하고 회의실을 나섰다.
뭔가 숨기는 게 분명해요. CCTV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회의실에는 의심의 목소리만 남았다. 그날 밤부터 주민들의 시선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새벽 3시, 박성호가 손전등을 들고 복도를 걸을 때마다 누군가는 문구멍으로, 누군가는 창문으로 그를 지켜봤다. 박성호는 그 시선들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에게는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직은. 의심은 빠르게 확산되었다. 주민 단톡방에는 매일 밤 박성호의 동선을 찍은 사진들이 올라왔다. 누군가는 그가 특정 호수 앞에서 오래 서 있었다고 했고, 누군가는 그가 계단 구석을 유심히 살폈다고 했다. 심지어 경비실에 수상한 물건이 쌓여 있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저번 주에 우리 집 앞에도 섰었어요. 한 5분은 된 것 같던데. 우리 집도요. 현관문 쪽에서 뭔가 소리 나는 것 같더니 그 아저씨였어요. 이거 진짜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불안은 공포로 변해갔다. 박성우를 마주치면 일부러 피하는 주민들이 생겼다. 택배를 맡기는 것조차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12년 동안 쌓아온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졌다. 박성우는 그 변화를 온몸으로 느꼈다. 아침 인사를 건네도 외면하는 주민들, 경비실을 지나갈 때 발걸음을 재촉하는 사람들. 하지만 그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묵묵히 자신의 일을 이어갔다. 박 반장님. 어느 날 저녁 관리사무소장 정우석이 경비실을 찾아왔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다.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넣고 계십니다. 새벽 순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어떤 문제라도 있는 겁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데. 박성호는 보온병 뚜껑을 천천히 닫으며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고요했다. 문제는 없습니다. 그저 제 방식대로 일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불안해하시잖아요. 조금만 설명해 주시면 오해가 풀릴 텐데. 오해가 아닙니다, 소장님. 그분들은 그냥 모르시는 겁니다. 정우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박성호의 단호함 뒤에는 무언가 깊은 사연이 있어 보였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주민대표회의가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더욱 살벌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계속 이런 식이면 주민들 불안만 가중될 뿐이에요. 차라리 교체를 건의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12년이나 일한 사람인데 그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지금 상황이 정상은 아니잖아요. 찬반이 엇갈렸다. 하지만 다수는 박성호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결국 정우석은 CCTV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새벽 시간대 박성호의 동선을 매일 기록하고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즉시 보고하기로 했다. 일단 한 달만 지켜봅시다. 그래도 이상하면 그때 조치를 취하는 걸로. 그렇게 감시는 시작되었다. 박성호는 자신이 감시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새벽 3시가 되면 어김없이 손전등을 들고 아파트를 돌았다. 101동에서 시작해 105동까지. 그의 발걸음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어느 날 새벽 103동 4층을 지나던 박성우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402호 앞이었다. 그는 현관문에 귀를 가까이 대고 무언가를 듣고 있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그는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다. 응답이 없었다. 박성우는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렀다.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다. 여보세요. 119입니까? 신림아파트 7단지 103동 402호인데요. 이튿날 아침 아파트는 발칵 뒤집혔다. 103동 402호에 혼자 사는 78살 최영자 할머니가
집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것이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몇 시간만 늦었어도 위험할 수 있었다는 게 의료진의 소견이었다. 경비원 박성우 씨가 새벽에 발견해서 신고했다고 합니다.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붙은 안내문을 본 주민들은 술렁였다. 그제야 어젯밤 CCTV에 찍힌 박성우의 행동이 설명됐다. 그는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즉시 조치를 취한 것이었다. 그럼 그동안 순찰한 것도 혹시 이런 일 때문이었던 건가? 의심의 목소리는 조금씩 잠잠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었다. 단지 우연이었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박성우는 여전히 침묵했다. 그는 최영자 할머니가 병원으로 옮겨지는 것을 지켜본 후 다시 경비실로 돌아가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보온병 뚜껑을 열어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새벽 3시의 순찰은 계속될 것이었다. 그것이 그의 일이었으니까. 최영자 할머니 사건 이후 아파트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박성우를 대놓고 의심하던 목소리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완전한 신뢰로 돌아서지는 않았다. 한 번쯤은 우연일 수 있다는 말들이 은근히 떠돌았다. 주민 단톡방에는 여전히 그의 새벽 동선을 찍은 사진들이 올라왔고 누군가는 그래도 뭔가 이상하다고 속삭였다. 박성우는 개의치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시선이 아니라 그가 지켜야 할 것들이었다. 새벽 3시 그의 손전등은 오늘도 어김없이 복도를 비췄다. 4월의 마지막 밤이었다. 박성우는 백이동 7층을 지나고 있었다. 평소처럼 각 층을 천천히 돌며 이상 징후가 없는지 확인하고 있었다. 703호, 704호, 705호. 그의 발걸음은 규칙적이었다. 그런데 706호 앞에 이르렀을 때 그의 발이 멈췄다. 코를 찌르는 냄새, 가스 냄새였다. 박성우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재빨리 현관문에 귀를 가까이 댔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즉시 초인종을 눌렀다. 1번, 2번, 3번. 응답이 없었다. 여보세요. 안에 계십니까? 박성우는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여전히 반응이 없었다. 가스 냄새는 점점 진해졌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119에 신고한 후 관리사무소에 긴급 연락을 취했다. 정 소장님, 백이동 706호입니다. 가스 냄새가 나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지금 즉시 와주십시오. 10분 후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소방대원들이 도착했다. 예비키로 문을 열자 실내는 가스로 가득 차 있었다. 침대에는 60 중반의 남성이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보일러, 배관 연결 부위가 헐거워져 가스가 새어나오고 있었던 것이다.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소방대원의 말에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식은땀을 흘렸다. 박성우는 조용히 한 발 물러서서 상황을 지켜봤다. 이튿날 아침, 아파트는 또 한 번 술렁였다. 경비원 박성우 씨가 또 사람 살렸대요. 이번엔 가스 누출이었다던데 2번째잖아요. 우연치고는 주민 단톡방은 다시 들끓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다. 의심보다는 놀라움과 궁금증이 앞섰다. 그럼 새벽 순찰이 정말 이런 일 때문이었던 건가요? 근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을 텐데. 12년 동안 계속 이렇게 해왔던 건가? 질문은 쏟아졌지만 답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박성우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박 반장님. 며칠 후 백이동 대표 강민수가 경비실을 찾았다. 그는 박성우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러 왔다. 706호에 사는 사람이 바로 자신의 먼 친척이었던 것이다. 정말 고맙습니다.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제 일했을 뿐입니다. 그래도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채신 겁니까?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을 텐데. 박성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냄새였습니다. 복도에 가스 냄새가 났어요. 그래서 확인한 겁니다. 하지만 새벽 3시에 순찰을 돈다는 건 그냥 습관입니다. 오래전부터 그래왔으니까요. 강민수는 더 묻고 싶었지만 박성호의 담담한 태도에 말을 이을 수 없었다. 그는 고개 숙여 인사하고 경비실을 나섰다. 하지만 그날 밤 강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박성호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그 속에는 단순한 책임감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깊고 무겁고 외로운 무언가.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주민 단톡방을 열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남겼다. 박성호 경비원에 대해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쯤은 진지하게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메시지는 금방 읽음 표시로 바뀌었다. 하지만 댓글은 달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다. 새벽 3시. 박성호는 오늘도 손전등을 들고 아파트를 돌았다. 101동에서 시작해 105동까지. 그의 발걸음은 변함없었다. 그가 지나간 복도에는 희미한 불빛의 잔상만 남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중요한 건 오직 하나.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밤을 보내는 것. 그것만이 그의 유일한 소명이었다. 5월로 접어들었다. 신림아파트 7단지의 봄은 화사했다. 단지 곳곳에 심어진 철쭉이 만개했고 어린이 놀이터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긴장은 이어졌다. 주민들은 박성호의 새벽 순찰을 지켜보며 복잡한 신경에 빠져 있었다. 2번의 구조. 그것이 과연 우연일까? 아니면 필연일까? 답은 곧 찾아왔다. 5월 8일 새벽 3시 40분. 박성호는 백사동 5층 계단참을 지나고 있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순찰이었다. 그런데 2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중간쯤에서 그의 손전등 불빛이 무언가를 포착했다. 사람이었다. 계단 모퉁이에 쓰러져 있는 노인. 박성호는 재빨리 달려갔다. 이른이 훨씬 넘어 보이는 할머니가 계단에서 미끄러진 듯 의식을 잃고 누워 있었다. 머리 옆으로 피가 조금 흘러나와 있었다. 박성호는 즉시 할머니의 호흡과 맥박을 확인했다. 다행히 숨은 쉬고 있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박성호는 조심스럽게 할머니를 흔들었다. 하지만 반응이 없었다. 그는 재킷을 벗어 할머니의 머리 밑에 받치고 즉시 119에 신고했다. 백사동 2층 계단입니다. 노인분이 낙상으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빨리 와주십시오. 구급대가 도착하기까지 10분. 박성호는 그 시간 동안 할머니 곁을 지켰다. 그의 손은 할머니의 손목에 닿아 맥박을 확인하고 있었다. 규칙적이지만 약한 박동. 그는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구급대원들이 할머니를 들것에 옮겼다. 박성호는 함께 구급차에 올라탔다. 보호자이십니까? 아니요. 경비원입니다. 하지만 이분 혼자 사십니다.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병원 응급실. 할머니는 검사 후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다. 가벼운 뇌진탕과 찰과상이 전부였다. 하지만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몇 시간 더 계단에 그대로 계셨으면 저체온증이나 뇌출혈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발견이 빨라서 다행입니다. 3번째 생명이었다. 이 소식은 아침과 함께 아파트 전체에 퍼졌다. 주민 단톡방은 폭발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3번째예요. 3번째.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아요. 대체 어떻게 매번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의문은 점점 커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의심이 아니라 경외감에 가까웠다.
사람들은 박성우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네 번째가 일어났다. 5월 15일 새벽 2시 50분. 박성우는 백오동 6층을 지나고 있었다. 아직 순찰 시간이 조금 남았지만 그는 항상 여유를 두고 움직였다. 그때 604호에서 희미한 연기 냄새가 흘러나왔다. 불. 박성우는 즉각 반응했다.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불입니다. 안에 계십니까? 안에서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경비원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문이 열렸다. 50대 초반의 남성이 놀란 얼굴로 서 있었다. 박성우는 재빨리 안을 확인했다. 부엌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둔 냄비에서 물이 다 증발하고 타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가스 끄십시오. 박성우는 냄비를 싱크대로 옮기고 창문을 열어 환기시켰다. 남성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가스 밸브를 잠갔다. 라면 끓이다가 깜빡 잠들었나 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큰일 나기 전에 발견해서 다행입니다. 박성우는 부엌을 마저 정리하고 나서야 집을 나섰다. 남성은 멍하니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네 번째 구조. 이제 아파트 주민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주민대표회의가 긴급 소집됐고 이번에는 박성우를 초대하는 자리였다. 박 반장님. 정우석 소장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묻어났다. 4번입니다. 4번이나 주민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까? 회의실에 모인 주민대표 15명의 시선이 일제히 박성우에게 쏠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의심이 아니었다. 궁금증과 존경,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박성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새벽 시간은 가장 위험한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깊이 잠들고 가장 무방비한 시간이죠. 그래서 제가 깨어있는 겁니다. 그의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12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박성우의 담담한 고백은 주민대표들의 가슴을 울렸다. 12년. 그는 12년 동안 매일 밤 새벽 3시에 일어나 이 아파트를 지켜왔다는 것이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보상이 있지도 않았다. 그저 자신의 소명이라 믿었기 때문에. 박 반장님. 백일동 대표 이순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대체 왜 그러신 겁니까? 무엇이 선생님을 그렇게 만든 겁니까? 박성우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다. 새벽 5시,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그는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제게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앉은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13년 전, 저는 다른 아파트 경비로 일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대단지였죠. 그때도 지금처럼 성실히 일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출퇴근 시간 잘 지키고, 택배 잘 관리하고, 주민들께 친절하게 대하고. 그런데 박성우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 아파트 9층에 혼자 사시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80이 넘으신 분이었죠.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오시더군요. 이상하다 싶었지만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바쁘신가 보다 하고. 주민대표들은 불안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사흘이 지나고 사흘째 되는 날 저녁에 그 할머니, 아들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안 받으신다고. 문을 열었더니 박성우는 목이 메었다. 이미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심장마비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발견이 빨랐다면 살릴 수 있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그 아들분이 제게 물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사흘 동안 안 나오셨는데 왜 확인 안 하셨냐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으니까요. 제 책임이었으니까요. 그건 선생님 잘못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박성호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제 잘못이 맞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신경 썼다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다면 그 할머니는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제 할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주먹이 떨렸다.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을 만들지 않겠다고. 제가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그래서 12년 동안, 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의 모든 동을 돕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밤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는 집들 모두 확인합니다. 박성호는 가방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냈다. 표지는 헤어지고 모서리는 달아 있었다. 그는 노트를 펼쳤다. 여기 이 아파트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 32분의 명단이 있습니다. 각 분의 생활 패턴, 건강 상태, 비상 연락처까지 제가 직접 정리한 겁니다. 매일 밤 이분들을 우선적으로 확인합니다. 주민 대표들은 할 말을 잃었다. 노트에는 빼곡하게 손글씨로 기록이 채워져 있었다. 최영자 할머니 -103동 402호 당뇨, 고혈압, 평소 밤 11시 소등 불 켜져 있으면 확인 필요. 김철수 어르신 -102동 706호 혼자 거주, 보일러, 노후, 가스 냄새 주의. 박순례 할머니 -104동 203호 거동 불편 계단 이용 시 낙상 위험. 한 사람 한 사람. 박성호는 그들의 삶을 기록하고 외우고 지켜왔던 것이다. 12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래서 제가 발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박성호는 노트를 덮으며 말했다. 최영자 할머니는 평소 밤 11시면 불을 끄시는데 그날은 새벽까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김철수 어르신은 보일러가 오래되어서 제가 항상 주의 깊게 보고 있었고요. 박순례 할머니는 거동이 불편하셔서 밤에는 절대 나오시지 않는데 그날 왜 계단에 계셨는지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모두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은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이순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다. 정우석 소장은 떨리는 손으로 박성호의 어깨를 잡았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선생님을 의심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박성호는 담담히 말했다. 의심받는 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두려운 건 단 하나, 제 눈앞에서 누군가 위험에 처하는 것뿐입니다. 박성호의 고백은 아파트 전체로 퍼져나갔다. 주민 단톡방에는 그동안의 오해와 의심에 대한 사과 메시지가 쏟아졌다. 12년 동안 묵묵히 이웃을 지켜온 한 사람의 헌신 앞에서 사람들은 부끄러움과 감사를 동시에 느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아니라 우리 단지의 수호천사셨네요. 앞으로 제대로 대우해드려야 합니다. 변화는 즉각적이었다. 박성호와 마주치는 주민들은 이제 정중하게 인사했고 어떤 이들은 경비실에 따뜻한 음료와 간식을 놓고 갔다. 아이들은 안전 지킴이 할아버지라며 그림을 그려 선물했다. 하지만 박성호의 일상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새벽 3시면 손전등을 들고 순찰을 나섰고 여전히 그의 노트에는 주민들의 기록이 빼곡히 채워졌다. 5월 22일 새벽 3시 15분 박성호는 101동 8층을 지나고 있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시작한 순찰이었다. 805호 앞을 지나는데 안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다.
박성호는 즉시 귀를 기울였다. 분명 누군가 고통스러워하는 소리였다. 그는 초인종을 눌렀다. 응답이 없었다. 다시 한 번, 그리고 세 번째. 여전히 반응이 없었다. 안에 계십니까? 괜찮으십니까? 박성호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그때 안에서 약한 목소리가 들렸다. 와주세요. 박성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즉시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예비 키를 가져오게 하고 119에 신고했다. 3분 후 문이 열렸다. 침대에는 75살의 남성이 식은땀을 흘리며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다. 심근경색의 전조 증상이었다. 괜찮습니다. 구급차 오고 있습니다. 진정하세요. 박성호는 남성의 손을 잡고 안정시켰다. 호흡을 가다듬게 하고 심박수를 확인했다. 구급대가 도착하기까지 7분. 박성호는 그 시간 동안 남성 곁을 떠나지 않았다. 병원으로 이송된 남성은 응급 시술을 받았다. 의사는 말했다. 10분만 늦었어도 심정지가 왔을 겁니다. 발견이 정말 빨랐습니다. 5번째 생명. 이 소식이 전해지자 아파트는 완전히 달라졌다. 주민대표회의는 긴급 안건을 상정했다. 박성호 경비원에게 특별 공로상을 수여하고 처우 개선을 진행하겠습니다. 정우석 소장의 제안에 모두가 박수로 화답했다. 하지만 박성호는 정중히 거절했다.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특별한 대우는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제게 필요한 건 오직 하나입니다. 박성호는 조용히 말했다. 이 아파트에 사시는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밤을 보내시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5월 25일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감사 행사를 준비했다. 단지 중앙 광장에 주민 300여 명이 모였다. 박성호는 당황스러워했지만 주민들의 진심 어린 박수와 감사 인사를 받았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어머니가 살았습니다. 최영자 할머니의 아들이 나와 깊이 고개 숙였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가스 누출로 구조된 김철수 어르신이 두 손 모아 인사했다. 한 사람, 두 사람, 구조된 5명의 가족들이 모두 나와 감사를 표했다. 박성호의 눈가가 붉어졌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제가 지켜드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날 밤, 박성호는 경비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주민들이 전해준 감사 편지와 선물들이 책상 위에 쌓여 있었다. 그는 하나하나 읽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13년 전 자신이 지키지 못했던 그 할머니. 그분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이 그를 여기까지 이끌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5명의 생명을 구했다. 할머니, 이제 조금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박성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새벽 3시의 순찰은 내일도 계속될 것이었다. 그것이 그의 삶이었고 그의 소명이었으니까. 6월이 시작되었다. 신림아파트 7단지는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나고 있었다. 박성호의 헌신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주민들 전체의 의식을 바꾸는 촉매제가 되었다. 우리도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요? 백이동 대표 강민수가 주민대표회의에서 제안했다. 박 반장님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실 순 없잖아요. 우리도 서로를 돌보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안은 즉시 받아들여졌다. 주민들은 이웃 돌봄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각 층마다 책임자를 두고 혼자 사는 어르신들과 정기적으로 연락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체계였다. 저희 층 최영자 할머니께 매일 저녁 전화드리기로 했어요. 우리 동에는 독거 어르신이 8분이신데 2집씩 나눠서 돌보기로 했습니다. 변화는 빠르게 확산되었다. 주민들은
서로의 이름을 알아가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나눴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움을 요청했다.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에서 진정한 공동체로 변모하고 있었다. 박성우는 이 모든 변화를 조용히 지켜봤다.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12년 동안 혼자 감당했던 무게가 조금씩 나눠지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저녁, 정우석 소장이 경비실을 찾았다. 박 반장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언론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박성우의 표정이 굳어졌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제 일은 제가 하는 겁니다.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박성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정우석은 더 이상 권하지 않았다. 그도 박성우의 성품을 알고 있었다. 그는 명예나 인정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이미 퍼지고 있었다. 아파트 주민들이 SNS에 올린 글들이 조금씩 공유되기 시작했다. 12년 동안 새벽 순찰로 5명 구한 경비원. 아파트의 숨은 영웅 같은 제목의 게시글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떠돌았다. 반응은 뜨거웠다. 이런 분이 진짜 영웅이죠. 우리 아파트 경비 아저씨도 이렇게 신경 써주시면 좋겠네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 댓글은 수천 개로 늘어났다. 하지만 박성우는 그 어떤 것도 보지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건 여전히 하나. 오늘 밤도 무사히 아파트를 지키는 것뿐이었다. 6월 15일 새벽 3시, 박성우는 평소처럼 순찰을 시작했다. 101동부터 105동까지.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규칙적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다. 복도마다 작은 메모지들이 붙어 있었다. 박성우 반장님, 항상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103동 주민 1동. 오늘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이너스 402호 최영자. 반장님 덕분에 편히 잠듭니다. 마이너스 102동 5층 주민들. 박성우는 메모지 하나하나를 읽으며 천천히 걸었다. 그의 눈가가 또 한 번 붉어졌다. 104동 2층 계단참에는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다. 박순례 할머니가 직접 기른 제라늄이었다. 화분 옆에는 손편지가 있었다. 반장님, 제 목숨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꽃처럼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박순례 올림. 박성우는 화분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붉은 제라늄 꽃이 어둠 속에서도 선명했다. 그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할머니. 그의 입에서 작은 중얼거림이 흘러나왔다. 이제는 조금 마음이 편해집니다. 13년 전 지키지 못했던 그 할머니에 대한 죄책감. 그것은 여전히 그의 가슴 한편에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무게였다. 미안함만이 아니라 감사함도 함께 담긴 무게. 그날 밤 순찰을 마치고 경비실로 돌아온 박성우는 노트를 펼쳤다. 32명의 명단이 있는 페이지. 그는 각 이름 옆에 조그맣게 메모를 추가했다. 최영자 할머니, 건강 회복 중. 딸이 자주 방문. 김철수 어르신 보일러 교체 완료 완전. 박순례 할머니, 거동 많이 좋아짐 계단 난간 설치. 하나하나 그들의 변화를 기록했다. 그리고 노트 마지막 장에 조용히 적었다. 오늘도 모두 무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름이 깊어졌다. 신림아파트 7단지는 이제 지역에서 유명한 곳이 되었다. 경비원이 주민 5명을 구한 아파트라는 별명이 붙었고 다른 아파트 관리자들이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하기도 했다. 어떻게 그런 시스템을 만드셨습니까? 방문객들은 정우석 소장에게 물었다. 하지만 정우석은 고개를 저었다. 시스템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만든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박성호에게 안내했다. 박성호는 여전히 경비실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다. 방문객들은 그의 소박한 모습에 놀랐다. 화려한 포상이나 특별한 대우 없이 그저 평범한 경비원으로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를 보며 숙연해졌다. 존경합니다. 한 아파트 관리소장이 깊이 고개 숙였다. 저도 이제부터 주민들을 다시 보겠습니다. 박성호는 담담히 웃으며 대답했다. 주민들은 숫자가 아닙니다. 한 분 한 분이 모두 소중한 생명이십니다. 7월 어느 날 박성호에게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13년 전 그가 일했던 강남 아파트의 그 할머니 아들이었다. 50대 중반의 남성은 박성호를 보자 눈물을 흘렸다. 선생님, 기억하십니까? 박성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잊을 수 없었다. 13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다. 제가 그때 선생님께 너무 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남성은 깊이 고개 숙였다. 박성호는 그의 손을 잡았다. 아닙니다. 당신 말이 맞았습니다. 그건 제 잘못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저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선생님이 얼마나 성실히 일하셨는지.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불운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13년간의 무게가 조금씩 내려놓아지는 순간이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뉴스에서 봤습니다. 12년 동안 매일 밤 새벽 순찰을 하셨다고. 그게 우리 어머니 때문이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남성의 목소리가 떨렸다. 선생님, 이제 그만 스스로를 용서하셔도 됩니다. 우리 어머니도 그걸 원하실 겁니다. 박성호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13년 동안 짊어진 죄책감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박성호는 경비실에서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새벽 3시 알람이 울렸지만 그는 30분 더 눈을 붙였다. 12년 만에 처음이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순찰은 다시 시작되었다. 박성호는 여전히 새벽 3시에 일어나 아파트를 돌았다. 다만 이제는 조금 달랐다. 죄책감이 아니라 사명감으로,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박 반장님. 어느 날 저녁, 젊은 주민 하나가 경비실을 찾았다. 최근 이사 온 30대 남성이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선생님은 왜 이 일을 하십니까? 보수도 특별히 많지 않고 힘들기만 한데. 박성호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이 일이 저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이신지. 과거의 후회가 저를 짓눌렀을 때 이 일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누군가를 지키는 일이 제게 삶의 의미를 줬습니다. 박성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이었다. 돈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게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입니다. 젊은 남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비실을 나섰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날 밤, SNS에는 또 하나의 글이 올라왔다. 오늘 우리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와 이야기를 나눴다. 그분은 말했다. 이 일이 자신을 살린다고. 나는 깨달았다. 진정한 영웅은 화려하지 않다. 그저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영웅이다. 가을이 왔다. 신림아파트 7단지의 단풍은 유난히 아름다웠다. 하지만 주민들의 눈에는 단풍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보였다. 서로를 돌보는 이웃들의 모습이었다. 이웃 돌봄 네트워크는 이제 완전히 정착되었다. 각 동마다 자원봉사자들이 생겼고 정기적으로 돕고 어르신들을 방문하며 안부를 확인했다. 월 한 번씩은 전체 주민 모임을 열어 서로의 소식을 나눴다.
백삼동 최영자 할머니께서 요즘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대요. 백이동에서는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반찬 나눔을 시작했습니다. 백사동에서는 계단에 야광 테이프를 붙여서 밤에도 안전하게 했어요.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었다. 아파트는 이제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었다. 박성호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있었지만 여전히 뒤에 물러서 있었다. 그는 주민들이 스스로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박 반장님, 주민대표회의에서 정우석 소장이 제안했다. 우리 아파트를 안전모범 단지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선생님의 노하우를 다른 곳에도 전파하면 어떨까요? 박성호는 고개를 저었다. 제 노하우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냥 관심입니다. 한 분 한 분께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잖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박성호는 자신의 노트를 꺼냈다. 이름을 외우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몇 층 몇 호가 아니라 김철수 어르신, 최영자 할머니, 이렇게 이름으로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분들의 삶이 보입니다. 주민대표들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10월의 어느 날 아파트에 새로운 경비원이 들어왔다. 30대 초반의 젊은 남성이었다. 박성호는 그에게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하기 시작했다. 이 일은 단순히 택배를 관리하고 출입문을 여닫는 게 아닙니다. 박성호는 신입 경비원에게 말했다. 이곳에 사시는 분들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그분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노트를 펼쳐 보여줬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명단입니다. 각 분의 생활 패턴과 건강 상태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걸 외우세요. 그리고 매일 새벽에 확인하세요. 새벽에요? 네, 새벽이 가장 위험한 시간입니다. 그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신입 경비원은 진지한 표정으로 노트를 받아들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호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힘들 겁니다. 하지만 보람 있는 일입니다. 당신이 지키는 건 건물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날 밤부터 신입 경비원도 새벽 순찰에 합류했다. 박성호와 함께 아파트를 돌며 하나하나 배워나갔다. 11월, 아파트에는 또 하나의 변화가 생겼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안전기금을 조성한 것이다. 독거 어르신들의 집에 응급 호출배를 설치하고 계단과 복도의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데 사용하기로 했다. 박 반장님 덕분에 우리가 많은 걸 배웠습니다. 이순희 대표가 말했다. 이제는 우리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되었어요. 선생님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박성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와 감사가 어려 있었다. 12년 동안 혼자 짊어졌던 무게가 이제는 공동체 전체로 나눠지고 있었다. 하지만 새벽 3시의 순찰은 계속되었다. 박성호는 여전히 손전등을 들고 아파트를 돌았다. 이제는 신입 경비원과 함께 2개의 불빛이 어둠을 밝히며 천천히 움직였다. 선배님, 신입 경비원이 물었다. 언제까지 이 일을 하실 생각이세요? 박성호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제가 할 수 있는 때까지요. 이 일은 제 삶의 일부니까요. 두 사람의 발걸음은 밤의 고요 속에 울려 퍼졌다. 겨울이 왔다. 신림아파트 7단지에 첫눈이 내렸다. 하얀 눈은 아파트 단지를 포근하게 덮었다. 아이들은 눈사람을 만들며 웃었고 어르신들은 창가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박성호는 경비실 창문으로 그 풍경을 바라봤다. 12년, 아니 13년. 그가 이 길을 걷기 시작한 지 13년이 흘렀다. 처음에는 죄책감으로 시작했던 일이 이제는 진정한 소명이 되었다. 12월의 어느 저녁, 아파트 주민들은 작은 송년회를 열었다. 단지 중앙 커뮤니티 센터에는 200여
명의 주민이 모였다. 그리고 그 자리의 주인공은 박성우였다. 박성우 경비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겠습니다. 정우석 소장이 나와 감사패를 건넸다. 주민들의 박수가 쏟아졌다. 박성우는 어색한 표정으로 감사패를 받았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선생님, 이순희 대표가 나섰다. 선생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목숨을 구해주신 게 아닙니다. 진정한 공동체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강민수 대표가 말을 이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는 서로를 알게 되었습니다. 층수와 호수가 아니라 이름으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서로를 보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다. 선생님은 우리 아파트의 영웅입니다. 최영자 할머니가 일어나 말했다. 8순이 넘은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다. 제 목숨을 살려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더 감사한 건 저 같은 늙은이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걸 느끼게 해주신 겁니다. 박성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13년 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터져 나왔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주민들은 박성우에게 특별한 선물을 전했다. 아파트 전 주민이 모금한 성금으로 만든 장학금이었다. 선생님 이름으로 만든 장학금입니다. 경비원과 청소원 등 아파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자녀들에게 매년 지급할 예정입니다. 박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장학증서를 받았다. 그의 헌신이 또 다른 희망으로 이어지는 순간이었다. 새해가 밝았다. 1월 1일 새벽 3시. 박성우는 오늘도 손전등을 들고 순찰에 나섰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신입 경비원 외에도 자원봉사를 자처한 주민 몇 명이 함께했다. 선배님, 오늘은 제가 105동을 돌겠습니다. 저는 103동 맡겠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구역으로 흩어졌다. 박성우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구나. 그는 101동으로 향했다. 익숙한 복도, 익숙한 계단. 하지만 이제는 느낌이 달랐다. 짐이 아니라 기쁨이었다.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었다. 3층을 지나는데 한 집 현관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박성우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안에서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저 아저씨 누구야? 경비 아저씨야. 우리 아파트를 지켜주시는 분이지. 왜 밤에 돌아다녀? 우리가 잘 자는 동안 위험한 게 없는지 확인하시는 거야. 아저씨 영웅이구나. 박성우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다음 층으로 올라갔다. 이른 아침, 순찰을 마치고 경비실로 돌아온 박성우는 노트를 펼쳤다. 13년 동안 기록해온 그 노트. 이제는 여러 권으로 늘어나 있었다. 그는 새로운 페이지에 조용히 적었다. 13년째. 오늘도 모두 무사합니다. 새해에도 이 아파트의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작게 덧붙였다. 할머니, 이제 저는 괜찮습니다. 당신께서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시다면 부디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박성우는 보온병 뚜껑을 열어 따뜻한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길. 작은 경비실, 작은 책상, 작은 노트. 하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박성우는 평범한 경비원이었지만 그의 삶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그는 직업의 크기로 사람을 재는 세상에 마음의 크기야말로 진정한 위대함이라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었다. 신림아파트 7단지의 새벽 3시. 오늘도 작은 불빛 하나가 어둠을 밝히며 천천히 움직이고 있다. 그 빛은 작지만
그것이 비추는 것은 무한히 크다. 생명이고 사랑이고 희망이다. 그리고 그 빛은 오늘도 내일도 계속될 것이다.